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합의를 위한 원내 협상을 재개하지 못하고 날선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번 북한 어선 사건이 국회 정상화 협상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임시국회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내일 시정연설하고 국회 본회의 열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오늘 안에 좀 합의가 잘 되면 좋을 텐데 가능성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일단 내일 열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이제 할 것이다.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미 6월 소집을 해놨고 국회 소집을 해놓은 상태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도 일단 내일까지가 오늘이 마지노선이다. 내일은 시정연설. 총리가 일단 추경 경정 예산안이 올라온 게 4월 25일입니다. 국회에. 근데 벌써 2달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열지 않으면요. 추경 예산안도 그렇고 민생 법안들도 그렇고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해놔야 7월, 8월 가면은 말 그대로 하한 국회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9월 임시 정기국회로 가거든요. 그래서 일정상에도 지금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사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장도 그렇고요. 더 미루기가 어려진 상태고요. 이 시점에서는 그 자유한국당이 이제 좀 이따 또 말씀도 나누겠습니다. 선별적 복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좀 그 실기를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몇 번 한 것 같아요. 국회에 들어갈 수 있고 복귀 타이밍을 놓쳤다. 그 복귀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상임위별로 들어간다 하면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을 하는 내일 시정연설에 불참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본회의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렇게 응하지 않고 이른바 청문회와 이렇게 필요한 그 상임위, 국방이랄지 이런 데만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선별적이라는 거고 일반 국민들이나 이제 다른 타 정당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제 한국당의 복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제가 처음으로 보면은 이제 예전에 황교안 대표가 5월 18일이었나요? 그때 장외 투쟁을 마무리 지었을 때 그때 아마 전격적으로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싶고요. 그것보다는 더 좋았던 기회가 사실은 청와대 측하고 대통령과 그 황교안 대표 간의 이른바 회담, 1대1 회담까지 거의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선후의 문제 이거였었는데 그럴 때 황교안 대표가 5당 대표 3당을 주장했었는데 5당 대표 회담하고 그래 1대1 회담 하겠습니다 하고 전격적으로 국회에 들어가면서 했다면 아마 전국 주도권을 좀 쥐었을 것 같아요. 한국당이 타이밍을 놓쳤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약간 모양새는 다른 정당, 특히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결정적으로 입장을 바꿔버렸죠. 그러면서 국회 지금 안 열리고 있는 장기간 안 열리고 있는 책임은 하태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60에서 70% 이런 표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 조금 현재 처지가 좀 그렇게 됐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당이 타이밍을 놓쳤고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본회의는 일정상 불가피하게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내일 본회의 열릴 수밖에 없을까요? 네, 본회의는 내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안 열리면 여권에서는 상당히 국회를 앞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관건은 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사당이 함께 한국당을 배제하고 그렇게만 여느냐, 아니면 한국당까지 해가지고 진짜 명실상부하게 여야의 합의로 이렇게 국회가 열리느냐, 그거의 관건 기로에 있는데 만약 합의로 열리려면 오늘 이제 타입을 봐야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에는 지금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거는 뭐냐면 내년 총선에 어느 때보다도 내년 총선에 대한 승부에 어떤 집착하는 게 굉장히 커요. 지금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내년 총선이 앞으로 한국의 소위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여기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이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하는 게 그 앞으로 향후에 대선까지 연결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명분 싸움, 기싸움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생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고
그런 한국당이 그동안 국회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그런 점에서 그런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민주당도 최근에 지금 한국당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근데 아까 했지만 실기를 했다 그랬는데 예. 뭔가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처음엔 청문회를 주장하다가 그걸 양보해서 경제 원탁회의 또는 경제 토론회를 주장하면 그걸 받아주면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가 나오면 들어가겠다라고 예. 하는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데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뚜렷한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한국당을 사당이 해가지고 포위해가지고 배제하고 뭔가 국회를 진행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그렇게 하면서 한국당이 마지못해 따라오게 하려는 그런 모습을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데 예. 여기서의 이 바라보는 국민들의 평가는 여러 가지로 나뉠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여기서 여야에서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내년 진짜 총선에서 이기고 우리가 국민들한테 진짜 지지를 받느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오히려 지는 게 이길 수 있고 이기는 게 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여야가 분명하게 저런 합의를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예.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어제 했던 발언을 좀 들어보면 민주당이 일주일 동안 국회 정상화하기 위해서 언론에 보기에선 굉장히 노력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거기다 또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렇게 중립적이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계속 국회 본회의를 열면 앞으로 더 국회 정상 어렵다라는 취지로 또 발언을 했거든요. 한국당은 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물론 야당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그런 지적을 하고 섭섭함을 표출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지점에서 약간 왜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꾸 연락 오기만 바라고 있는 건지. 먼저 연락을 했어야 한다.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에서도 바뀌고 정무수석 연락 없었다. 이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일단 좀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정부를 매섭게 질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라고 할까요? 이런 사건들, 안건들이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청문회도 얼마나 야당 입장에서는 진짜 장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처음에 국세청장 후보자 같은 경우 여야 3당 간사가, 교수단체 간사가 합의해놓고 들어가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빠지고 좀 모양새가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들어가고 이제 북한 목선 사건 이런 걸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 지적할게요.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는 거를 과연 그러면 한국당의 열렬 지지자 외에 이른바 민주당 말고 중도층의 지지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시각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국회가 정부의 실정이랄지 견제 기능을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본연의 기능, 입법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법 기능과 추가 경정 예산처럼 추경안이 오면은 제대로 꼼꼼하게 지금 6조 7천억이 와 있지 않습니까? 예. 2달 가량 됐잖아요. 꼼꼼하게 따져서 적시적소에 추경안이 쓰일 수 있도록 그걸 해주는 게 국회 역할인데요.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20대 국회 들어가지고 1만 4천 건의 입법안이 지금 국회에 쌓여 있습니다. 역대 최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한국당 전략대로만 만약에 된다면은 청문회 한 두 건 정도 그리고 또 국방위 정도 이렇게 자기들이 목소리 낼 수 있는데 이른바 공격을 할 수 있는 장소만 가서 하고 빠지겠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많은 국민들이 볼 때 실제 필요한 것들 특히 지금 한국당이 계속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금 입법 올라와 있는 법 중에 하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법도 있어요. 이런 걸 빨리 해줘서 할 필요가 있어서 이럴 때는 좀 통 크게 들어가는 게 맞지. 꼭 자기들이 가서 주도권이랄지 이른바 좀 줄 수 있는 상임위에만 들어가겠다. 선별적으로 국회에 들어가겠다는 거는 사실상 선별이 아니고 이렇게 가다 보면 여야 사당에나 이렇게 좀 또 들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라는 게 이거 들어갔다 또 우리 빠졌다. 예. 다시 보이콧이다. 그거가 설득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따지지 말고 그걸 가지고 또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만난다면은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많은 자기들이 원하는 양보안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한 부장께서 이야기하셨으니까 좀 균형을 맞춰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지금 한국당이 이제 조기에 빨리 정상화를 시키고 빨리 국회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국당은 사실은 더 일찍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한 부장도 우리 정치부 기자로서 같이 취재했던 입장인데 집권당은 국회 운영에 어찌 보면 야당도 똑같이 여야가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최종적인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거의 경우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야 사당이 제1야당 110석이 넘는 정당을 제외하고 그걸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에서 파행이 된 거에 대해서 여야가 다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경제 청문회라고 하는 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비춰진다고 부담을 느껴 하니까 경제 토론회든 경제 원탁회의든 그런 거를 개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면서 지금 국민들이 경제가 얼마나 어려우냐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뭔가 앞으로 경제 그럼 정책을 수정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보완하는 게 좋으냐 이런 거를 좀 전향적인 자세를 한국당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여당이 그러한 거를 이렇게 과거의 여당과 비교할 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소극적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별적으로 국회 복귀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적으로 그 상임위가 열리더라도 그 주요한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는 해당 현안들에 대해서만 논의를 할 것이고 다른 현안들은 다루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또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고육지책인 것 같아요. 참 좀 곤란한 입장에 처한 거죠. 이제 예.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당과 여권에서는 뭔가 양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다시 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명분이 약하니까 또 지금 여러 가지 거론되는 인사청문이라든가 지금 거론되는 사건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방치할 수만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총장 청문회 그리고 국세청장 청문회 그리고 북한의 이번에 어선 선박이 이제 삼척항에 입항한 문제 그다음에 붉은 수돗물 문제 이런 거를 다루자는 건데 저는 한국당이 전면적으로 좀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의 저는 합의하에 전면적으로 빨리 조속히 들어오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아마 이거를 이제 고육지책으로 제시한 것 같은데 빨리 이 사이에 지금 저는 민주당도 빨리 양보안을 들고 한국당도 빨리 조속히 이런 뭐 더 강한 요구를 더 이상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 빨리 정상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고육지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당도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나름 국회에서 할 일은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주요한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일부 부분적으로라도 복귀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드는 궁금증이 과연 그럼 중요한 현안이 이것 말고는 없는가라는 물음도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상화해서 빨리 정상화해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빨리 정상화해서 여야가 이 우리나라의 이 법안이라는 건 뭐 과반수라고 하는 거로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왕이면 여야가 대부분 중요한 현안들은 같이 처리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야의 정치력이 같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한국당이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북한 어선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사실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도 국정조사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국정조사 일단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뭐 그 전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간단하게 하면 한국당이 좀 제가 볼 때는 스텝이 좀 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패스트트랙 관련된 그 합의는 거의 합의됐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합의 처리 원칙이랄지 좀 더 나가는 문구로 그건 뭐 서로 원내대표들이 발표를 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른바 경제 실정 청문회라고 해가지고 프레임을 걸면서 계속 얹다 보니까 그거가 민주당뿐만 아니고 바른미래당이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좀 너무 정치를 하는 게 뭐 제로섬 게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타협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얹다가 이제 지금 현재는 여야 사당이 다시 들어가고 한국당은 선별적으로 가는 약간 좀 옹색한 처지에 빠졌다는 거고요. 이 국정조사 부분은 저는 좀 다른 예전 사례를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른바 이게 이번 사건이 목선 사건이 해상판 뭐 대기 규순하지 않습니까? 근데 2012년도에 우리가 깜짝 놀랐었죠. 당시 노크 기순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노크 기순이 어떻게 밝혀지냐면요. 그때 국회 국방위에서 지금은 여당입니다만은 야당 의원이 김관지 국방장관을 상대로 제보를 받아가지고 이걸 아주 신랄하다거나요. 정확하게 추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게 되고 당시 와서 이 생활관을 북한 병사가 돌아다녔다. 이게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충격이 컸죠. 그러면서 이제 대대적인 이제 그 관할 지역과 왜 그렇게 보고가 됐는지 조사를 해서 총 1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장성이 5명, 장군이 5명이고 영관급 장교들이 9명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는 대통령이 정확히 좀 짚어준 부분이 있어요. 보면은 저는 분명히 경계는 100%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군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고요. 보고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그걸 따지라는 건데 거기에서 지금 축소 은폐냐, 뭐 청와대는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군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해경이 예인까지 했는데 그럼 뒤늦게 군은 상황을 모르는 상태였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발표를 했는지 17일 날요. 삼척항 인근에서 마치 표류된 것처럼 뉘앙스가 그렇게 발표했는지 이 부분은 명확히 밝혀져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라는 요구를 야당이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그거를 위해서라도 선별적이 아니고 한국당이 국회에 빨리 복귀를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선별적 복귀라도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한국당 원내 지도부에서 대해서 의원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장제원 의원은 진작에 그랬잖아요. 제왕주 투톱이라고 하면서 빨리 들어가자고 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이런 소재를 놔두고 우리 야당 국회의원이 밖에서 뭐 합니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건데 국정조사도 좋습니다만 이거 안 받으면 또 뭐 하겠다 하지 말고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 국방위 차원에서 명확히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밝혀졌잖아요. 2012년, 2015년, 15년에는 대기 교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발표를 했는데 미흡하다. 여전히 뭔가가 좀 찝찝하다. 그럴 때는 국정조사를 다른 야당들이 일제히 뭐 단합해서 여당이 요구한다면 여당이 또 뭐 그때 가서는 또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이 국정조사부터 필요하다고 하기보다는 이 진상이 뭔지 철저하게 밝히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합동조사단에서 수사를 해야 하고 그 후에 국회 정상화가 되고 나면 상임위 차원에서 먼저 검토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시라는 겁니까? 그게 뭐 선언은 아닙니다만요. 국방부에 조사하는 거 마찬가지로 지금 들어온다고 하니까 상임위에서 국방부 장관이고 뭐 다 불러서 추궁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뭐 야당 의원들이 예전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하듯이 또 제보도 받고 또 뭐 수사는 아닙니다만 조사하다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명확히 진상을 밝혀야죠. 군이 또 밝힐 게 있고. 네, 일단 그럼에도 조사단의 조사 미흡하다면은, 결과가 예,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어떤 입장이신지 우리 한 부장께서는 굉장히 유연한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예. 보니까. 근데 저는 이러한 안보 문제는 우리가 유연하고 과거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이럴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보에는 1%에도 오차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분명한 거는 과거 사례를 들었는데 과거 사례는 과거 사례이고 또 현재에서 이번에만 일단 놓고 볼 때는 경계를 아까 100% 이상이 생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경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메가더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작전의 실패는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경계의 실패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했어요. 메가더 장군이. 그 말은 뭐냐면 작전을 하다 보면 뭐 이길 수도 있고 지고 그건 불가피하게 이기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경계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게 실패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축소 또 은폐 논란이라 그럴까 이거에 해당되는 게 분명한 것들이 발생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는데 삼척항에 부두까지 방파제를 지나 부두까지 들어왔는데 그걸 인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중요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근이라 하면 청와대에서는 삼척항 부두까지 방파제 너머까지 포함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제가 이거를 하고 어느 건물에 가서 제가 이발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발소가 이 빌딩에 있는데 이 빌딩 인근에 있다고 하면 누가 인근에 있다고 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처럼 그 빌딩 내에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그런 거는 정확하게 이 안보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국정조사가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철저하게 국방위에서 청문회에 준하는 정도로 철저하게 조사를 하든지 국회가 이게 최종 왜냐하면 이거를 축소 은폐 논란이 없었다면 예. 여러 가지 국방부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국회가 그걸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한 청문회와 같은 비슷한 거를 하든지 아니면 국정조사 같은 것도 해도 국정조사라는 게 뭐 사실대로 밝히자는 건데 뭐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굳이 거리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청와대가 해명을 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애초에 사실 이렇게 북측 사람들이 넘어오게 되면 바로 이런 것들을 공개하기보다는 귀순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나서 뒤에 이제 최종 확인된 후에 공개를 하는데 이날은 이제 언론에 이런 뭐 오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좀 축소해서 발표를 했던 부분도 있었다라는 등의 해명도 있었는데 이 해명 내용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해명 내용을 자구자구 제가 이제 기자들이 이제 보고 한글 올린 거를 보면서
해명이 적절치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청와대에서 다 취재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 삼척항 인근이라고 하면은 그 포괄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아까 예를 든 게 그겁니다. 일일이 다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이번에 할 때 발표할 때 어선이 떠내려왔다 표류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그게 기관을 갖고 삼척항 인근에 와서 기관을 껐다가 다시 켜서 들어왔거든요. 그런 거로 볼 때 이런 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렇게 한 가지도 아니고 몇 가지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알겠습니다. 사례가 드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해명이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주제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발언이 요즘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취업과 관련된 논란이에요. 어제 뭐 다시 이제 해명을 해서 하루 만에 다시 이제 새로운 입장을 표명을 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점수가 낮았는데도 합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점수가 낮았던 것을 높여서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 논란에 대해서 좀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거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뭐 또 제가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그 학교에 가서 모 대학에 가가지고 강연을 하면서 쭉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예. 그러면서 뭐 그 고등학교 때 뭐더라 영자 관련된 뭐 영어 관련된 뭐 활동도 하고 그리고 뭐 스펙보다는 다른 거 특기를 살리고 뭐 이런 얘기까지 그걸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영상을 보다가 뒤에 가서 그게 제 아들입니다 하고 웃어가지고 이게 이분이 일단은 상당히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이른바 20대 이 취업에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취업이 안 돼서 결혼도 안 하겠다. 아이도 낳지 않겠다. 이러고 있는 20대 이 청년들의 이 청년들이 아파하는 부분을 황 대표가 적어도 이 발언만 봐서는 이 지점을 전혀 모르는 분이구나. 예. 이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학점도 낮고 뭐 토익도 그러고 난 다음에 저도 좀 살펴봤어요, 여론을. 여론 뭐 있지 않습니까? 뭐 포털 사이트들도 있고 댓글 올라오니까 아주 부정적인 게 많아요. 그러면서 좀 전에 뭐 나오듯이 다 잊어져 사람들이 잘 기억도 못했던 어느 통신사에 뭐 또 취업 특혜한 거 아니에요. 예. 그것까지 다시 불거지고 그러면서 좀 옮겨 고위 검사였고 법무장관이었고 총리였고 대통령 권한 대행했던 아버지가 스펙 아니냐. 예. 그러면서 분노하는 젊은 층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나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아니고 본인 그 아들의 이제 학점을 밝혔어요. 이제 거짓말을 한 거가 돼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본인의 뜻은 취지는 그거라고 설사하더라도 이거는 아주 그때 강연했던 학생들은 물론이고 이 청년들에 대해서 좀 본인의 뜻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거다. 아니면 이 부분은 본인이 좀 실수한 거다 할지 예. 좀 사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지를 이해해달라, 이야기의 핵심을 바라봐야 네. 한다라는 것 같은데 취지가 뭐였다고 보십니까? 취지는 뭐 나중에 밝혔죠. 그러니까 뭐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시도, 그러니까 뭐 특성화된 이런 여러 가지 경력을 쌓아가지고 그리고 그걸 해서 뭐 하는 게 예. 바람직하다는 뜻을 이야기했다는 건데. 그렇게 들리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들리지 않았고요. 이번 발언은 황교안 대표 발언은 우리 그 한 부장께서는 지금 한국당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거는 뭐 공감하는 바입니다. 예. 왜냐하면 황 대표의 발언은 분명히 부적절했고 그렇게 왜 부적절했느냐 두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청년들이 지금 실업 그 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도 있었는데 그쵸. 이 사회적 약자에 관한 발언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아까 전 공감 능력을 갖고 그들의 정서에까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 방향이 옳으냐 그러냐 또 중요하지만 그까지 포함해서 그럼 그 정서에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바로 그 점에서 야당의 최고 지도자거든요. 한국당을 한 중요한 축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좀 부적절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말을 사례를 듣는데 아들 얘기를 듣는데 아들의 사례를 들은 것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그거를 나중에 말해보니까 학점과 그리고 토익 점수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했거든요. 나중에 해명한 거 보니까 학점이 3점도 안 됐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3.29로 아마 나왔죠. 그리고 토익 점수도 한 800점 정도였다고 했는데 하여튼 최종적으로 이제 나중에 알아봤더니 최종적으로 학점이 3.29고 토익은 925점인데 이러한 거를 아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과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의 말은 분명히 부적절했고 잘못됐는데 예.
저는 민주당의 자체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민주당은 지금 그 전에 막말에 대해서 거론하는 거는 항상 그건 충분히 거론할 수 있는 건데 현재 이러한 계속 황 대표가 이야기할 때마다 거론을 하는데 그거 지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거를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다져보면서 지적할 수 있는 걸 다 지적하면 하는데 민주당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굉장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정책의 어떤 수정을 포함해서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